البارحة كان واضح أنه البحر الأحمر وخليج عدن وباب باب المندب جزء من مستقبل القريب للقرار اليمني. 자, 이란이요.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유조선 한 척에 거의 우리 돈으로 30억 원 수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후티 반군까지 홍해의 봉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자, 보면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 레바논 공격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전투를 격화시킬 것이다.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도 테이블의 위에 있는 선택지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원상 교수님, 지금 이 홍해라는 게 후티 반군이 뭐 계속 쥐락펴락하고 있던데 이게 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 홍해의 중요성은 예. 이 이야기도 이 프로그램에서 한 2주 전쯤에 예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홍해에 이렇게 폐쇄되는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예상이 틀리더라도 했는데 불행히 더 이게 현실로 다가왔네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수에즈 운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에서 15%가 일로 드나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동량이 막대한데 네. 그 매년 약 2만 척.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약 30%가 여기를 드나들다 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에너지 면에서만 봐도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10%, 그다음에 LNG 수송량도 약 8% 정도가 예. 이 길을 이제 따라서 드나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란이 이제 뒤에서 이 후티 반군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포획하게 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전략적인 지역이거든요. 예. 이게 불과 한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비싼 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그 값싼 이 드론만 쏴도 이 예.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전에 예상을 드릴 때도 이란이 막바지에 안 되면 여기를 봉쇄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티 반군의 저런 말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홍해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아직 뭐 봉쇄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유가가 출렁해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있죠. 예. 미국에서 많이 나는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의 가격을 보니까 사실 종가 기준 말고 장중에는 사실 100달러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배럴당. 근데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가 넘은 게 저 홍해가 막힐 가능성이 언급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만 해도 이미 예. 부담인데 거기다가 홍해까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이란이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 꺼내들고 기뢰 꺼내들고 하면서 거의 총동원해서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후티 반군이 이 홍해에 대해서도 진짜 군사적인 위협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뭐 충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지원을 끊는다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배를 탄 운명이기도 하고 네. 호르무즈 해협 못지않게 홍해 역시 폭이 좁고 그다음에 홍해 출입문, 그러니까 바브엘 만데우만이 제가 이현삼 교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의 문이란 뜻이라 그 눈물의 자체로서도 좀 험한 바다입니다. 좁은 해협이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란에게 지원받은 드론, 그다음에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필요 없이 그냥 길에 몇 개만 살포해 놔도 그래요? 이제 홍해 자체를 봉쇄해 버릴 수 있는 그냥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전례가 있냐 없냐 이걸 두고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우려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이게 2025년 7월입니다. 홍해에서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잇따라서 저렇게 연기가 치솟고 폭발까지 나죠. 후티 반군이 그리스 화물선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던 그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23년 11월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도 홍해인데 소총으로 무장한 여러 명의 무장 후티 반군이 헬기에서 내려서 갑판으로 저렇게 돌진을 합니다. 일본이 운영하는 화물선 조종실로 들어가서 고함을 지르고 또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후티는 뭐 일종의 뭐 전쟁 같은 게 발발하고 가자 전쟁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하마스의 지원을 명분으로 이렇게 홍해상의 상선을 실제로 공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후티와 뭐 이란이 일제 뭐 결단만 하면은 이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이원석 교수님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동시에 봉쇄된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두 개가 다 봉쇄가 되게 되면 이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에너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활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전방위적으로 이제 마비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이건 침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물류 시스템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먼저 에너지 시장을 보게 되면 이 호르무즈가 지금 막혔는 것 때문에 100불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나 UAE가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가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 1,200km 정도 되는데 글로 통해서 매일 그 한 700만 배럴을 양부항으로 가서 그 홍해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도 이란이 한번 공격은 했습니다만 이 대체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체로. 대체로까지 없어지면 이제 유가는 금방 200불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죠. 이게 막히면 갈 수는 있는 게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멀거든요. 9,000km도 넘고 여기도 바다도 험하고 뭐 당연히 오래 걸리면 뭐 물류비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 물가가 다 이제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직격탄을 받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우리나라? 뭐 대부분 뭐 에너지 수입이 90% 이상이 수입인데 그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성장률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만약 이 두 개가 다 막혀갖고 한 오래 간다면 지금 OECD 예상으로도 성장률이 1%도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돌아올 수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희망봉 루트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를 들어 런던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수에즈 운하랑 홍해를 안 거치고 희망봉 쪽으로 쭉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내려와서 돌아오는 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길이 있는데 저 길이 우리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홍해로 올 때보다 한 적게는 열흘, 많게는 2주까지도 걸리고요. 지금 잘 보시면 저게 서아프리카 왼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저쪽에도 그 해적들이 가끔씩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서쪽에? 예, 서쪽에 서아프리카 쪽에서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항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이 항해를 하시는 선원들은 계약 중에 그런 계약도 있습니다. 나는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서 근무하지 않을 권리 같은 거를 계약 조항에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쪽도 예를 들어 분쟁 지역 가능성이 있고 하게 되면 사실 희망봉 루트가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부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홍해가 막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해적에 대한 리스크까지 또 감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아까 동맥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막히면은 이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올 거다 이런 분석을 두 분이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체 뭐가 있을까? 그 전망이 많은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홍해가 봉쇄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차 내 맘대로 못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주유소 가면 기름 넣기 무섭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오늘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휘발유는 지금 1963.98원 리터당 이렇고요. 그다음에 경유 같은 경우는 1940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첫째 2,000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심리적인 마지노선 중에 하나인데 거기 넘기 바로 전이고요. 저희 2차 최고 가격 실시한 이후로 지금 7일 연속 상승. 물론 최근 들어서 상승폭은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주유소들에서도 기름 모자라면 나중에 좀 기름 동날 것 같으면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수밖에 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2,000원대의 유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차량 이부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홍해까지 봉쇄가 되면 이게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자원에 대해서 경보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인데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주의 단계 2단계 있고요. LNG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관심 단계 1단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유 기준으로 경계 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저 때부터는 사실은 민간에 대해서도 오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로 생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그런 예외 조항들을 또 어떻게 만들지 굉장한 혼선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감도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짚어드리는 이유가 뭐 공포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짚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파장이 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튀긴 음식 못 먹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빨간색 통, 저게 LPG 통입니다. 저걸 들고 길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죠. 인도는 사실 세계 두 번째로 LPG 소비량이 많은 나라라고 해요. 근데 90% 이상 이걸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저렇게 줄 서서 줄 지은 풍경들이 잇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도의 한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장작으로 뭔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데 이게 환자를 위해서 병원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PG를 좀 손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뭐 석탄, 장작 이런 걸 이용해서 저렇게 연료로 쓰는 곳들이 인도 뉴델리에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가스를 많이 쓰는 튀김 요리는 물론이고요. 오래 끓여야 하는 인도에서 자주 먹는 뭐 카레, 면 요리 이런 거를 아예 그냥 메뉴에서 빼는 식당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지 매체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만 자, 홍해까지 막힐 경우 우리 상황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LNG 뭐 이런 우리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영하 160도까지 기체를 액체로 바꿔서 이제 날라야 되는 겁니다. 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그렇게 액화시켜 놓지 않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장점도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약간 장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3년, 5년 단위로 향후에 얼만큼 사다 쓸 테니까 네. 계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카타르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LNG를 사다 쓰는 나라긴 한데 우리나라 LNG의 대부분 30% 이상은 호주에서 와서 1위가 이제 호주 거를 제일 많이 쓰고 호주 있고요. 거, 네. 그다음 카타르, 그다음 미국, 그다음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카타르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호주 걸 좀 늘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거를 어차피 또 미국이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서 LNG 사다 쓰라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으로 향후에 좀 돌리면 되긴 되는데 지금 이제 호주 같은 데서도 장기 계약 물량 말고 스팟 물량이라고 그때그때 파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 수출 제한 같은 걸 할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자원을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뭐 당장 그렇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축하기 좀 어려운 재질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LNG라는 게 특히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LNG를 상당히 또 많이 쓰잖아요. 도시가스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가 홍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홍해까지 막히게 될 경우에 LNG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타르가 페르시아로 못 뺄 경우에는 예.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가로질러서 그 홍해 쪽으로 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홍해까지 막혀버리면 아시아 쪽으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가는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면 지중해로 가니까 유럽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이 예멘이 지금 막고 있는 이 홍해 쪽 남단이거든요. 그건 아시아 쪽으로 오는 길이에요. 거기가 막히게 되면 아시아는 그걸 받을 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렇게 LNG 얘기도 해봤지만 뭐 LNG뿐만이 아니라 사실 원유라는 게 우리가 중동에서 갖고 오는 그 원유라는 게 뭐 단순히 연료에만 쓰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정무수 작가 네. 어디까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 예. 석유로 만든 걸 치면은 우리 신발,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 상당수가 이제 석유로 정제해서 만든 제품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라 그러면 자동차나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가열하고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원료들이 나오죠. 뭐 나프타 같은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뭐 차량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정도가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끓는 점이 75에서 150도 사이에서 이제 나프타. 네. 이게 아까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네. 뭐 비닐을 포함해서 여러 맞습니다. 군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인다는 건데, 근데 이원상 교수님, 그런데 홍해가 봉쇄되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은데 홍해까지 봉쇄되면 나프타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나프타 수급도 역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반은 우리가 생산을 하지만 예. 나머지 반은 다 수입품인 거거든요. 그 수입품 중에 오는 게 지금 그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중동에서 오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홍해 쪽을 통해서 유럽하고 러시아 쪽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그쪽에서? 이거는 홍해 쪽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예. 그다음에 홍해 남쪽으로 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빠져오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이걸 이제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나프타 확보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수출도 안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확보가 우선시됩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오래 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사올 수 있는 그 나프타도 일단은 홍해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 홍해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나프타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물량이 없어지니까 여기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수출도 안 할 겁니다. 우리도 이제 벌써 그런 제재를 하기 시작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나프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프타가 없다는 것은 꼭 공장이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무슨 뭐 플라스틱, 옷, 타이어 사실 이런 옷들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물티슈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종이가 아니고 그 나프타 플라스틱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멈추게 되면 뭐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특히 이렇게 뭐 안 쓰이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 피부로 가장 와닿는 거는 당장 이러면 물가부터 오르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 이전에 한국은행이 배럴당 유가를 63달러로 예. 정해놓고 향후의 물가를 예상해 보니까 올해 말쯤에 한 2.1%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OECD에서 경제 전망을 내면서 한국이 2.1%는 올해 좀 심할 것 같고 한 2.7%까지 물가 상승률이 좀 연말 가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는 없냐면 홍해가 막히는 스토리는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2.7%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높은데 네. 거기에 이제 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추가적으로 생기는 물류비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 물가 부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홍해 봉쇄가 불러올 또 다른 파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수출길이 막힌다는 건데 정문수 작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뭔가 많은 수출을 해오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의 30%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걸로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운하는 이 코스는 반대로 우리가 유럽과 중동의 물건을 팔 때 네. 가져가는 이제 코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수에즈 운하는 중요성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다음 유럽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예전에 영국이 전성기 때 자신들은 전 세계에 5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꼽은 게 바로 수에즈 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하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나라에 출발해서 이제 그 총회로 들어가서 네. 유럽으로 이제 팔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배터리, 그다음에 각종 가전 제품들이 모두 다 판매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공장이 있다 그래도 예. 중요한 재료들은 한국에서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막혀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허 교수님, 아까 우리 잠깐 영상의 초반에 봤던 게 후티 반군이 막 홍해에서 공격했던 영상들 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우리도 산업계 좀 직격탄을 맞았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유럽에 수출하는 물류비 같은 거가 한 70%가 늘었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최근 들어서 미국이 관세 정책하면서 우리가 미국 수출은 조금 안 좋아요. 예전보다. 근데
수출 전체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보니까 딴 나라 수출이 좀 늘었어요. 미국이 아닌 다른데. 예, 근데 그 대표적인 권역이 유럽이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최근 들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수출을 보내는 품목들이 대부분 덩치가 좀 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가전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보냅니다. 네네. 거기다 유럽에 있는 현지 공장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보내서 현지에서 조립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유럽의 수출길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인데 2023년에 그때만 생각해봐도 삼성전자는 이미 물류비가 한 70%가 증가했던 일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홍해가 막혔을 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서 받는 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류비가 그렇게 올랐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뭐 가자 전쟁 그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이제 우회하는 항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요, 이원선 교수님.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홍해가 막히면 물론 문제는 문제겠지만 이 수출길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차질이 빚을까 이렇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수출을 미치고 팔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비나 운송비가 뭐 3배씩 올라가면 기업들은 그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대기업 같은 거는 그나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그 전쟁 전보다도 지금 벌써 한 3배 정도가 더 든다고 하는데 중소수출의 약 기업들이 한 70% 이상은 바로 이제 외국 선사들을 이용한다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 가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 수출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제에 좀 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홍해 봉쇄라는 게 정말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고 사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죠. 실제 어제 발표된 통계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3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전년 대비 2.2%나 상승을 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니 3년 5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인 9.9%가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허 교수님. 이 중동 전쟁의 여파가 아직 물가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또 아니라 그래요? 3월에 소비자들한테 팔린 물건들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대충 2월이나 1월 그 전에 만들었겠죠.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아직 중동 전쟁의 본격적인 물가 영향이 반영되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마 4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목표치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인데 이게 최근에 2%였던 게 2.2로 올라왔는데 향후에 이게 조금 더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물가도 물가지만 사실 요새 관심은 환율이에요. 이 환율이라는 게 31일. 그때 환율이 17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1,530원을 장중에 넘어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희 전쟁 시작하기 전에 2월 27일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면 1,435원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원이 오른 상태이고요. 1,450원대 환율이 있을 때도 우리 환율 높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환율 측면에서 부담, 이게 이제 뭐 수입 물가를 올려서 물가에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재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중간재를 달러를 주고 사올 때 너무 비싸져서 이미 가격 경쟁력이 많이 망가지는 부분, 이런 것까지 아마 좀 저희가 감수해야 될 그런 피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충격이 상당하겠다 싶어요. 호르무즈에 의해서 홍해까지 봉쇄가 된다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정말 들썩들썩거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럴 때 주목해봐야 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맞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맹주를 자처하기도 하고 그다음 후티 반군과 오랜 기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홍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 전략을 들고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예멘과 협상을 하느냐 혹은 전쟁을 통해서 후티 반군을 제압하느냐인데 전쟁은 이미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이제 슬슬 협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우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홍해 문제 나아가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문제도 이제 풀리지 않을까 아니 어떤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역사를 좋아하는 소설가 입장에서는 지금이 꼭 1938년에서 39년 사이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가짜 전쟁이라는 게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전쟁이 1940년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서 네. 지금은 중동에서 일부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전파가 되고 번지면서 과연 미래 사람들이 이걸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동의 분쟁으로 볼 것이냐가 갈림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원상 교수님은 좀 다른 나라를 핵심 플레이어로 지목하셨군요. 예, 그 지금 이 페르시아만하고 그다음에 이 홍해는 물론 후티가 하고 있지만 그 후티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이란은 미국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와중에 뒤통수 2번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요번 전쟁도 협상 와중에 공격을 당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협상해서 미국을 안 믿으니까 보증인을 하나 세우라고 하는데 네네. 그 보증인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중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파키스탄 그 외무장관이 저렇게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외교장관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정문도 5개를 제시를 했고 하면서 이 평화구상 내용을 보면 그 4번째에 해상 항로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면 호르무즈해나 홍해를 열으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중국은 이란 편을 드는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했느냐면 중국도 저기를 열어야 자기네들이 수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대신에 저렇게 여는 대신에 이란의 그 경제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뒤에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021년도에 즉 5년 전인데 그 이란과 중국은 25개년 전략적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25년 동안에 4천억 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즉시 쓰겠다. 그리고 빨리 이제 인프라 개선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그 미국 주도 결제망에서 위안화 결제로 해주겠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금융 방패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위기는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지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홍해 봉쇄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